네, 4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전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 단계 품질 검사 방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D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구축 단계별로 품질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다. 애매모호함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품질 검사 단계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최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전 시간에 배웠던 정제 라벨링 단계에서의 정제 시의 명확성, 중복성, 그다음 비식별화, 식별화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민을 해서 명시를 하고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려요. 이것은 문서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문서화를 통해서 객관화, 일관성, 일치성을 가지고 교육 자료에 공유를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라벨링 쪽에서는 라벨링 가이드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오류와 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오류들 예시를 통해서 기준은 명확한데 오류가 즉 애매모호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우리한테 라벨링 검수 조직한테 요청을 해. 검사 조직한테 우리 관리 조직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판단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조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이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면 좋겠어요. 그다음 어노테이션 항목들, 이 라벨링에 따라붙는 즉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 옆에 속성값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값들이 학습되는 거잖아요. 이 학습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검수 도구는 워낙 다양해서 수행기관 자체에서 구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정확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도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과 라벨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벨링 과정에서도 정제 부분의 일부분을 표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 단계에서의 유효성 검사 부분의 검사 내용은 뭘까요? 뭐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을 때 분류 성능이 잘 나와? 식별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인지가 되고 있어? 탐지가 제대로 된 거야? 이런 것들을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검사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요. 검사 예시로는 야, 니네가 평균 IOU, 즉 겹침, 손바닥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겹치는 걸 IOU라고 그래요. 이렇게 ገብ치는 걸 IOU라고 그래요. 이만큼 겹침과 겹침 사이의 평균값들 이걸 이제 IOU라고 I love you가 아니고 IOU라고 하고요. AUC 뭐 정밀도 뭐 재현율 F1 스코어 다양한 형태의 이런 알고리즘 측정 지표들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델러 측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모델 개발 측에서 예시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류나 검사, 탐지,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자 파트에서 이런 게 비슷할 것 같아요. 리서치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지표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 파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를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런 데이터, 즉 가운데 있는 뭐 인공위성 데이터라든지 혹은 뭐 지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이런 로테이터 레티나 넷을 이용할게. 우리 검증을 이렇게 써볼게라고 하는 건 개발 측에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비전 쪽에서 또 한번 보면 표정 감정을 통해서 감정 탐지를 하는데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 감정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뭔가를 할 때 너희들이 주는 라벨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에 넣어보고 모델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 서비스를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항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써볼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바로 서비스 개발 모델 검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델 검증을 위해서는 모델 학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장표는 향후에 이 모델이 넥스트를 바라보고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벨링 데이터의 구축 목적이 있듯이 모델도 학습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가 평가 검증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라벨링이 제대로 됐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델을 돌려봐서 학습이 제대로 됐네. 근데 이 학습된 결과를 그냥 멈출 게 아니고 얘는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볼 거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를 미리 쭉 한번 내다보고 모델을 만들어야만 유사 결과를 도출할 때, 아, 이게 적합하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시로 지금 장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자, 지표 측정을 할 때 F1 스코어라는 걸 이용할 때 뭐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이 있잖아요.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자, 8대 1대 1이라고 했어요. 8대 1대 1로 했을 때 뭐 F1 스코어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델 측정 결과거든요. 이거는 개발 쪽에서 로그 파일이라든지 어떤 수행 방법 몇 회 이상, 뭐 에포크 뭐 100회, 뭐 200회, 뭐 얼리 스탑 얼마, 뭐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품질 관리 파트에 사실 관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품질 관리 파트에 왜 이걸 넣냐면 유효성에 있는 요구 사항들이나 유효성의 문제점들을 개발 측에 있는 얘기를 들어서 라벨링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모델 선정이 좀 잘못된 건지를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넣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역이 좀 완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모델이 평가 측정 지표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라고 해서 이런 절차와 단계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것은 검사 모델을 할 때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넥스트가 뭘까? 넥스트가 뭔데?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넥스트를 쓰면 즉 다음에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면 우린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죠. 구축 목적성이 모델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모델도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넥스트, 즉 다음 활용 모델이 뭘까, 다음 활용 애플리케이션이 뭘까를 고민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해서 목적성과 일치를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또 음성을 막 수집했어. 그냥 야, 애들 음성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음성들 막. 근데 그냥 음성 수집해서 그냥 막 모델 만들었어. 그냥 모델만 인식하면 돼. 음성만 인식하면 된대. 근데 그 애들 음성을 왜 이렇게 수집을 했냐고. 우리가 획득을 하면서 왜? 왜 라벨링을 하고 뭐 검토했냐고. 이 아이들의 음성을 놓고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알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어떤 성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 개발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목적성이 생긴 거라고요. 모델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학습인 방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패턴 방법이나 그 모델 과정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거고, 모델 검증과 모델에 대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를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막 숫자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막 미분적분 나오고 막 여기 n에서 시그마 뭐 t가 1일 때 n으로 가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뭐 이거 얘 지금 나 뭐 하는 거지 품질 관리한다면서 왜 갑자기 수학질이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패턴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모델과 이런 성능 지표와 이런 응용 서비스가 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학습은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모델 측에서 즉 품질 검증 쪽에 보면 유효성 지표 쪽에서 설계를 하고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자가 관여하는 곳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개발자 의견이 너무 강해버리면 즉 너무나 많은 서비스 쪽의 모델이 가버리면 학습에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왜? 학습은 그 전 단계거든요. 즉 모델은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가미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학습 과정까지 우리 사업의 학습 과정까지 라벨링 데이터가 개방 데이터잖아요. 이 개방 데이터의 목적은 이 목적에 맞게끔 라벨링을 했지만 이 모델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 라벨링까지는 목적에 맞게끔 했지만 이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다. 단, 현재 과업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건 이 개발 측, 모델 측에서 판단해 주는 거다. 최소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근간해서 다양한 에너지, 다양한 사용 패턴,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설비 이런 형태처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자, 응용 서비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우리는 학습 데이터까지가 구축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모델도 중요합니다만 모델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넥스트를 바라보고 설계를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자, 품질 관리 파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도를 통한 성능 수행 평가, 모델 검증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학습과 과정과 서비스 만족도와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다른 것은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아예 염두에 두고 학습 데이터를 테스트해가지고 검증 학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림처럼, 가운데 그림처럼. 그래서 3D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모델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학습이고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즉 어디까지가 검사해서 우리 유효성 측정 지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고민해야 될 것이고, 가끔씩 수행기관에서 보면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응용 서비스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응용 서비스 전 단계에 라벨링 데이터를 개방을 해요. 원천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그 목적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응용 서비스까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올해 과제는. 그래서 물론 일부 과제는 응용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응용 서비스까지가 아닙니다. 즉 모델을 통해서 우리 개방 데이터까지 가는 이 학습 데이터가 원활하게, 적절하게, 적법하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검사하는 과정의 모델링이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그걸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선을 좀 긋고 개발을 하셨으면, 구축을 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의 학습의 다양성과 동작 구성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통해서 합니다를 예시를 통해서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포즈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모델 단계에서 고려사항들은요. 원천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의 묶음인 이 학습 데이터 셋이 사전에 정의된, 사전에 우리 공통적으로 목적성에 맞게끔, 즉 임무정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잘 설계가 돼서 구축이 됐습니다를 증명하는 단계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효성에 대해서 수정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측정을 해봐야 된다. 훈련을 시켰을 때 이 훈련이 너무 높은, 예를 들어서 뭐 100% 유효성,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효성의 100이 존재한다는 건 신의 영역과 같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물론 100의 근사값은 존재해요. 99.9999는 존재하나 100이 똑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100이 똑 떨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AI는 통계적 수치값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이 된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100이 된다는 건 거의 사람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영역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단순 영역은 100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처리 절차에서 아주 단순한 그 AI 있잖아요. 뭐 반복되는 일들 찍어야 되는 건 100이 돼야 되죠. 이런 건 100이 되는데 이런 성능 판단, 탐지, 인지 뭐 이런 식별 이런 것이 100이 된다는 건 사람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깡통 보면서 이게 녹슨 깡통 보면 이게 저게 깡통인지 저게 멀리 봤을 때는 더더욱 안 보이고 AI는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도 애매모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AI가 그걸 학습받았는데 갑자기 얘는 사람을 건너뛰고 아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음. 두 번째는 알고리즘 검사가 있는데 알고리즘 성능 검사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로그 파일을 남겨가지고 이 로그 파일 통해서 해당 파일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왔고 무결성 데이터가 있고 즉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고 자, 이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임계치를 수정하고 각각에 있는 그 값들을 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검사 방식들입니다. 품질 오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 측에서 학습이 안 될 때는 문제 원인 파악이 필요하겠죠? 원인 파악에서 야 이거는 라벨링 이거까지는 우리가 인지 안 될 것 같아. 야 이건 유효성이 너무 떨어져. 야, 평균치가 얘들은 다 90인데 얘만 30이잖아. 그 안에 내용을 딱 가보니까 라벨링도 안 되고 데이터도 흐릿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아 이건 좀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즉 모델 측의 의견도 품질 검증, 품질 관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거꾸로 전 단계를 좀 뭔가 반영,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자, 전수검사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력, 엄청난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뭐 전수를 하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시간과 돈과의 싸움일 뿐이다.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서가 필요하겠죠. 왜? 전수검사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또 관련된 데이터를 또 한 번 검수하고 또 한 번 검수해서 좋은 형태로 전수검사를 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전수검사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그때그때 하는 게 좋죠. 그때그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주면 전수검사가 사전에 전수검사가 돼버리니까 단계별로 미리 해버리니까 너무 좋죠. 자, 전수검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데이터 품질 계획서에 전수검사하고 나서 피드백하고 오류를 개선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저 뒤에서 맨 마지막을 100이 됐을 때 전수검사보다는 그때그때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전수검사 완료. 전수검사 완료해서 딱딱딱 폴더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전수검사 된 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됐을 때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단계별로 구축 공정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모델러 측의 의견까지 받아서 사이클링 돌리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전수검사 했을 때 효과적이죠. 음. 자, 보시는 것처럼 전수검사 예시인데요. 정확성 검사, 창값 정확성, 수직 정제 뭐 다 부정확 값들 다 판단하는 거. 이거 지금 품질 관리 파트에서 정제 관계, 뭐 라벨링 관계 다 포함된 겁니다. 난 전수검사 할 때 전체를 다 해서 이렇게 미통과 원인들을 다 같이 수집 정제 파트를 미리 다 하는 겁니다. 미리. 저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단에서 미리 다 같이 전수검사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성 검사 그림처럼 정확하게 왜 리젝이면 왜 리젝된 건지 왜 통과가 안 된 건지를 설계해 준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파트가 공정이 있을 텐데 외부 전문 기관도 있을 거고 관리가 있을 거고 테스트도 있을 거고 테스트 수행도 있을 거고 이거는 해당 기관이 작성해 놓은 거지만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수검사 할 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 절차를 가지고 하더라.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하더라. 아주 좋은 예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시. 샘플 데이터 구축해서 이걸 한번 돌려보고 교차 검사하고 리뷰하고 크로스 체크 또 해서 또 데이터셋을 개비하고 가이드라인 변경하고 이것도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하고 붙는다는 건 객관성 유지가 더 확실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크로스 체크가 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검사 또 다른 예시로는 전문의하고 이건 의료 헬스케어 쪽인데요. 실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 품질 쪽 파트에서 보면 저희가 항상 고민할 때 품질 관리 자체에서 그냥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개발자 쪽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구축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끼어들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하고 시간적인 측면 그다음에 합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메인 전문가는 필히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특정 영역들, 헬스케어라든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특정 시설물이나 특정 도메인의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맞다트리다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 시설물에서 뭐 균열이라든지 이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고 라벨링을 하게 해주고 이런 검사 절차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 이걸 이제 저희는 도메인 전문가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서에서 그 절차서가 맞냐 틀리냐, 기준 오류가 맞냐 틀리냐도 역시 검토를 받으시는 게 객관성 확보와 일관성과 주관성을 최소한 배제하고 애매모호함을 배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또 도메인 전문가, 특히 이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서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전수검사 예시인데 이것도 똑같은 6단계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예시한 거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을 쭉 보면 검사 기준에 대한 이 사실적 내용을 저희가 팩트 전달을 위해서 좀 나눠봤어요. 품질 관리를 전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항목을 좀 명확히 캡처를 하시든 따로 떼어내시든 이 항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6교시 중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어놓은 이유는 이게 예제예요. 구축 공정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그래서 임무정의의 내용 보면 구축량 확인도 있고 목적성 확인도 있고 구축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면 법제도라든지 사실적 획득 관계라든지 수행 기관에 대한 역할과 명확한 R&R 되도록이면 한 8, 90% 이상은 좀 정해놓고 1, 20%는 협의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구성 분류, 체계들, 다양성 확보를 미리 이렇게 수립 단계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구축 단계 법제도라든지 사실적 획득 관계에서 환경이 계획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계획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상만 하고 탁상 공론이 아니고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죠. 탁상 공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딱 실무자하고 가보니까 허거덩 이거 아니라는 거죠. 빨리 수정해야죠. 그래서 수립 단계에 반영을 하고 구축 단계를 현실적으로 다시 메꾸고 구축 계획서를 반영하고 수행 계획서를 또 일부를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도 동기화하고 편향성 방지하고 정제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식별화하고 중복성 제거하고 정제 도구가 뭐가 필요하고 정제 방법 이런 가이드라인 명시해주고 라벨링도 마찬가지. 어노테이션 항목이 뭐뭐 필요한지 모델러에서 받아서 그 항목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공 검수 단가가 나중에 개발할게요. 한 3개월 후에 나와요.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미 구축 수립 단계에서 도구가 이미 선정이 되거나 확정이 되거나 최소한 협약 단계까지 가더라도 그 안에 도구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사이클링을 다 돌릴 때 전수검사 방식을 이용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전수를 해버리든지. 왜냐하면 1단계 즉 수집 구축 획득 단계가 끝나야 정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단계 논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제 단계에서 미리 같이 가서 같이 해주고 획득 방법을 미리 인지하고 그러면 목적성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라벨링도 마찬가지. 라벨러도 정제 단계 일부를 좀 같이 봐서 즉 품질 관리 파트예요. 같이 봐서 좀 하고 그 정제 기준을 가지고 라벨링을 이렇게 해보면 더 쉽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 단계를 사전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유효성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 학습 단계는 저희가 개방할 때 모든 데이터가 여기까지가 품질 파트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유효성은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고 나서 이 데이터가 모델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야? 학습이 제대로 됐어? 학습 데이터로서 충족 조건이 만족된 거야? 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방법에서 얘가 거의 한 8, 90% 이상이 이쪽 이렇게 이 단계 구축 공정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꼭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이걸 더 추가로 하셔서 마련해 두세요. 그러면 정말 관리하기 편하세요. 자, 여기는 각각의 항목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산출물이 중요하겠죠. NIA가 좀 문서가 많아요. 문서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리에 있는 영역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객관성, 일관성, 일치성 얘기를 하지만 이 문서와 남는 것은 객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서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잖아요.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식 전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표를 놓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 과정이 똑같이 여러분들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문서, 통일된 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출물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뭐 문서가 있죠. 그래서 임무정의, 구축 수립, 데이터 획득 쪽 보면 각각의 검사, 조직은 뭘 해야 되고, 전문가가 어디 들어와야 되고, 도구가 뭐가 필요하고,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되고 산출물은 뭐가 있고 데이터셋 구조는 뭐가 있고 네가 최소한 NI에다가 제출받아야 될 것은 뭐고 제출해야 될 것은 제출할 곳은 NI다, TTA다, 어떤 데이터다. 이걸 딱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만들어 놓고 적용하시는 거죠. 다음 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라벨링 데이터, 초기 데이터, 그다음에 샘플 데이터가 딱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다 취합을 해서 오류나 개선 방법을 다 찾아내셔서 장표에 만들으셔서 그걸 또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고 이걸 또 검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어셔서 또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다면 정말 좋겠죠. 문서화를 통해서 PPT 줘봐. 딱 내려가서 그거 놓고 꼼꼼하게 각자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크라우드 워크라든지 혹은 이 데이터를 처음 본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업에 해서 이 경험이 있을 뿐이지 이 사업을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까지의 검사 방법을 쭉 해왔으면 지금 검사가 이제 유력한 시점이 있잖아요. 빛을 발하는 시간. 그게 언제냐면 협약 직후 때 샘플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구축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클이에요. 두 번째는 각각의 공정별로 단계별로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고 이제 약간 이제 정형화한다고 하죠.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1개월 이내 실제 협약된 다음에 1개월 이내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그전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 아니 진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제한이 있잖아요. 특정 클래스만 할 거예요. 보통. 그런데 1개월 이내는 다양한 클래스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 공정별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된 건지, 검사 조직이 혹은 검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된 건지, 각각 문서화된 것들을 체크해보는 과정이죠. 체크리스트 통해서. 그 체크리스트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1개월 이내에 좀 해서 뒤에 터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설계할 때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많이 참담한 결과를 많이 봐서 2019년도도 마찬가지, 20년도 마찬가지, 21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결과물을 보고 나면 수행기관들이 참, 힘들겠다. 이거 어떻게 한다니? 이렇게 걱정되기도 해요. 그 걱정을 우리 스스로가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하라고 할 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게 아니고 이걸 해보셔요. 해보시면 내가 왜 그런 말을 강조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나 저보다 업력이나 혹은 학력이나 지식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미심쩍거나 애매모한데라고 하면 제 경험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 사이클을 돌리면 저 뒤에 70% 80% 공정이 완성될 때 다시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기준점에 대한 의미 정확성의 우리 목표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했는데 70, 80 갔을 때 책정해 보니까 60이야. 근데 아무리 해도 80이 넘어갈 수가 없는 이 20의 갭을 이 원사이클, 이 샘플 초기 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목표치를 도달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의미 정확성이. 그러니까 80이라고 했을 때는 99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원 사이클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수행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수행기관이 문제가 터지는 것을 NI가 어떻게 할 건지, 막 조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NI가 막 뭔가를 압박감 준다고만 하지 마시고, NI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품질 자체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입장을 놓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명확히 보일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받고 뭔가를 하면 그 돈에 대한 값어치만큼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문제가 터진 걸 알게 되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기회를 욕만 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기회를 부여잡아야죠. 그렇다면 솔직함과 진솔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초기 데이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초기 데이터를 한번 잘 해보셔요. 되도록이면 시계열 데이터나
생육 단계에 있는 그 흐름별로 기간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이런 과제 빼놓고는 전체 스펙트럼에 있는 그 클래스를 다 한번 같이 획득을 해보시고 정제 가공을 한번 해보심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중간 지점에서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자, 중간 데이터는 4, 5개월 이내에 제출하게끔 규정상 돼 있으니까요. 50%예요. 그러니까 4, 5개월 이내에 중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계약 종료 1개월 이내 시점, 즉 12월 30일이 계약 종료면 11월 30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협약 종료 이전 1개월 이내예요. 여기에 따라서 불이익 받지 마시고 검수, 뭐 검사, 가공, 뭐 품질 관리 다 토탈해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품질 관리 파트에서 일정 관리까지 잘 이렇게 해서 상호 간의 협의가 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 얼마만큼 축약적으로 집약적으로 모든 컨소가 참여기관들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과업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품질 관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품질 관리 파트의 수장을 우습게 한다고 봤을 때는 그 해당 기업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따끔하게 가서 무릎 꿇고 빌을게요. 이거는 정말 품질관리 파트의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할 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교수야, 내가 사업자 대표야, 내가 무슨 장관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 파트의 수장이 OX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의견을 너무 막무가내 하면 안 되겠지만 소통을 잘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좋게 잘 설득하고 얘기하는 것도 품질관리 수장으로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PM님과 잘 설득하고 각각의 PL들과 잘 협의해서 이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인데요. NIA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품질 지표 관련돼서 줬지만 과조의 체크리스트, 샘플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원사이클 체크, 초기 원사이클 체크리스트 드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정량적 체크를 좀 하셔요. 정성적과 정량적 판단을 이걸 통해서 좀 예제를 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 확대로 해서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꼼꼼해져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좀 체크해서요. 왜냐면 이건 객관성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 단계 AI 원사이클 단계 검사 방법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프로세스화 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관성, 임무정의 적절성, 그다음 품질 목표 수준이 맞는 거냐, 너무 높지 않는 거냐, 너무 낮지 않는 거냐를 같이 협의해서 설계할 때 판단하고요. 각각의 공정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체크리스트 좀 만드셔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원사이클 제가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설계가 그냥 뚝딱도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단연간 고민하고 나서 품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전에는 모델 측에 있는 통계값의 결과값을 보고 아,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했어요. 그런데 막상 구축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라벨링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딱 하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아, 유효성은 어떻게든지 뭘 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전 데이터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라벨링 데이터가 구성이 되면 이 어떤 라벨링 데이터가 어떤 모델이 들어와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 모델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학습 데이터는 잘 쌓아야 되겠구나를 놓고 거꾸로 판단해 본 겁니다. 그래서 원사이클을 만들면서 이게 맨 끝에 모델 결과값을 놓고 판단할 게 아니고 데이터 과정별로 뭔가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원사이클을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품질검사 교차검증이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 각각의 획득, 정제, 라벨링 학습 데이터가 쭉 이렇게 꼬치 끼듯이 딱 꼬여서 이게 링, 목걸이처럼 계속 반복돼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과정이 한 번 끝났어, 두 번 끝났어, 세 번 끝났어. 자, SI는 한 번 끝나고 저 뒤에서 정합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한번 그럼 애자일도 비슷하냐? 애자일은 그 단계에서 끝나야 또 넘어가고 과정이 반복돼 한번 시도해보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계속 반복돼요.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서 좀 약간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학습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교시와 4교시는 구축하고 나서 검사 방법과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체크리스트는 뭘 해야 되고 어떤 검사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좀 더 우리가 객관성 확보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공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하고 정확한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절차서라든지 어떤 문서화가 필요합니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원사이클이 샘플링이라든지 초기 데이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축 목적성에 맞는 이 과업에 맞는 산출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꼭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자, 좀 쉬었다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